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김민수 전문가님 연결돼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이제 여러분, 저 시청자분들 뵙게 됐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 또 참 다사다난했던 그쵸. 시장 흐름들을 보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겠죠. 그쵸.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좀 더 대응을 하면서, 네. 그래도 많이 하락했던 만큼 그에 따른 또 반발력도 생각해봐야 될 네. 한 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휘청했던 모습인데요. 자, 이제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고요. 유럽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조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니케이 지수만이 빨간불을 좀 켰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예측했던 흐름들 같고요. 네. 시장이 아직 당장에 무슨 변화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긴 힘든 상황들인데, 그중에 하나, 일본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그나마 지금 최근에 글로벌 증시 쪽에서 가장 추세가 괜찮은 편이죠. 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6월 달부터 일본이 리오프닝 쪽으로 다가설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것과 함께 또 하나 일본은 그래도 기존에 이어왔던 정책들, 대표적으로 엔저를 노리는 정책들을 많이 펴왔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엔저가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출의 경쟁력과 기대감들을 조금 더 환호하는 모습들이지만 마냥 이걸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또 이렇게 됐었을 때 엔화와 함께 그 엔화 약세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했을 때는 또 국내의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담까지 생각하게 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 중심에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난주에 좀 핫 이슈였던 FOMC 회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자,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FOMC 회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불확실성의 해소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네. 좀 더 기대감을 높였던 부분들이긴 한데 네. 당일짜리였죠. 하루짜리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네.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상당히 좀 위축된 그렇죠. 모습들로 반응을 했는데 네. 왜 그랬느냐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 요인들이 아무래도 일단 연준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대두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동안 작년부터 연준은 입장이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고 이제 공급 라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특정적인 부분만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중립금리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게 된 현실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연준이 이번에도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파이터 입장 쪽으로 충분히 어떤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즉 연준에 대한 신뢰감이 거의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들이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러면 연준이 지금 물가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상황 쪽에서 경기까지도 연착륙을 시키면서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들.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가 한 13번이 있었는데 그 13번 동안 중에서 경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채 움직였던 쪽은 3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과연 어떤 연기 연착륙을 시키면서 연준이 얘기하는 어떤 물가를 잡는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쪽도 회의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실적 얘기겠죠. 특히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 압력도 센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1분기는 선방했다고 하더라도 2분기도 계속 이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도 같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무래도
작용하다 보니까 FOMC 이후엔 오히려 또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아직은 더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증폭되면서 지금 시장에 나타났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FOMC 회의 직후에는 좀 잠시 반등을 했었지만 이유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이 FOMC 회의에 대한 실망감과 또 연준에 대한 이 신뢰성 하락 등으로 이런 원인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고용 지표에 대한 좀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고용지표도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되면서 네. 시장에서 또 많이 주목했던 측면들인데 네. 그나마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그래도 실업률이 3.6%대, 물론 기대는 살짝 더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크게 반응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치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완전 고용에 다다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황들이고 게다가 신규 일자리 창출도 민간 고용 중심으로 벌써 42만 8천 건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정도는 충분히 고용과 관련된 쪽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반대 측면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또 우려감을 키우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첫 번째로 고용 참여율입니다. 이쪽이 지금 62.2%대.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좀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노동 시장에 들어와서 이럴 때 좀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지난 코로나19 때 집에 있고 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특히 아르바이트 쪽으로 할 수 있는 뭐 배달 일도 있고 이제 과거보다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시간당 페이로 일할 수 있는 쪽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네. 직접적으로 노동 참여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부담으로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임금 상승률이 또 하나 부담이었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5.5% 플러스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은 지난 1970년도 이후 나왔을 때보다 상당히 높은 부분들인데 네. 그만큼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부각시키는 네. 자극시키는 요인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임금은 올라가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네. 이런 쪽으로 해석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고용 지표가 또 썩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네. 이런 측면들도 어제 미국 시장에 금요일 날 반영하다 보니까 시장이 추가로 흔들리는 요인들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고용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속에서 좀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요. 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장 많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게 11일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전문가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11일 수요일 날 장중에 중국의 CPI 또 P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네네. 또 그날 저녁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네. 그 다음날 12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래서 아마 거의 수요일, 목요일 날 나오는 내용들이 이번 주에 거의 시장의 관심을 다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4월 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4월 달 때 나왔던 지표를 볼 때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물가 수준이 낮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큰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뭔가 힌트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은 좀 크게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주목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무엇보다 먼저 중국의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를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파가 퍼지면서 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이, 그리고 또 이게 결국에는 중국은 또 전 세계 공장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반영해서 전 세계 쪽이 또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난 기조에서 보았듯이 일단 그동안 계속 올라가던 이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의 중국의 동향들이 고점에서 이제 정체를 보이거나 살짝 하향되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흐름들을 바라보되 네. 여전히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수치들은
높을 것이다. 그리고 네. 또 인플레이션이 한번 강하게 변화가 들어온 부분들은 생각보다 시장이 어떤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고점에 머물러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고점 징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한동안의 높은 물가 수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에 있을 시장 발표들에 좀 주목을 하라라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특히나 전 세계 기업들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중국의 PPI부터 우선 챙겨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이런 지표들이 예상치를 밑돌게 될 경우에는요. 시장에 다소 안도감이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섹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섹터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대답하기가 좀 힘든데요.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뭐 수혜를 받는다거나 네네. 뭐 피해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네네. 제가 또 대답하기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을 때 지금 가장 수혜 쪽은 네. 에너지 쪽이죠. 에너지. 그와 함께 네. 상대적으로 또 그를 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뭐 B2B 업체들, 그러니까 즉 가격이 발생했는데 소비자한테는 전가를 바로 하기 힘들겠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가격 전가가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업체들 또 부각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 중에서는 음식료 관련된 업체들도 있을 거고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관련된 업체들도 있을 거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죠. 네. 이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을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성장주 개점의 IT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들은 오히려 그동안에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컸을 때 그렇게 크게 없었을 때 오히려 저금리 기조와 함께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이었었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상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압박이 이어질 것 같고 게다가 또 대표적인 임의제 관련된 쪽이죠. 그러니까 임의제 내구재 관련된 쪽은 지금 당장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식료품이나 필수 소비할 것도 다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이럴 때 지금 내가 자동차를 사야 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럴 때 내가 굳이 화장품 좋은 거 사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는 수요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격은 올라갔는데 수요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 입장 쪽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정세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살펴본 몇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홍콩 새 행정장관의 친중인 존리 당선자가 이제 당선이 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관련된 내용은 뭐 솔직히 그렇게 뻔합니다. 지금 홍콩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 중국 입장 쪽에서 뭐 선거 관련된 쪽에 당연히 개입을 했을 거고요. 그와 함께 어떤 지금 과거처럼 어떤 진보적인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친중 후보가 당선이 돼서 여전히 이제 홍콩과 관련된 쪽은 앞으로의 중국의 변화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과거에 좀 더 김치적인 홍콩의 모습들을 바라보기에는 이제는 또 많이 쇠퇴했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정치가 경제를 어느 정도 변화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뉴스를 통해서 일단 지금 홍콩 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는 과거 어떤 IT 쪽 그리고 또 무역의 어떤 천명 역할을 했던 홍콩의 이미지는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에 이어가는 어떤 전초적인 기지 정도 그리고 또 과거처럼 이제 중국이 홍콩을 또 전면에 내세우고 무역의 또 어떤 정점으로 이끌어낼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 쪽에서는 다른 1선 도시들을 더 키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홍콩의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런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홍콩 간의 갈등 이야기도 이제 과거에 비춰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 간의 갈등은 조금 좀 촉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갈등이 촉발된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중국과 홍콩은 한 나라입니다. 네, 원 네. 차이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갈등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즉 이제 중국 입장 쪽에서는 홍콩을 과거에 어떻게 이용을 해왔느냐라는 부분들 쪽에서 무슨 좀 대만이나 뭐 다른 나라들 비교하는 걸로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즉 홍콩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그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되찾게 되면서 그동안에 보셨던 어떤 도시국가의 이미지가 센 쪽은 이제 아니라 네. 어떤 중국의 하나로 편입되면서 나오는 부분들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거에 생각했던 홍콩의 이미지는 저희가 버려야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토 전 사무총장이 또 핀란드와 스웨덴 나토 가입 필요성에 대한 시사를 좀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기사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일입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뭐 열병식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일단 침공했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어떤 쪽의 변화를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약간 휴전 쪽으로 가느냐 전면전으로 가느냐 라는 기점에서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이제 약간 벌집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나토라고 하는 이 입장 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결속해야겠다는 입장이 좀 더 클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비회원국으로 눈치만 보고 있던 입장 쪽에서 네. 안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러시아가 또 쑤시고 들어왔을 때 네. 우리가 또 당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토에 대한 회원국의 가입은 좀 더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 1년에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점점 더 유럽의 상황은 나토 증가하는 나토 쪽의 회원국과 또 이를 또 견제하는 러시아의 움직임들 사이에서 그렇죠. 또 다양한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토 가입 여부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좀 갈등이 살짝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 섞인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토대로 해서요.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어떨지 좀 전망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우리 장 이제 양시장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 이상씩 빠졌고요. 코스닥은 거의 2% 가까이 좀 빠진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FOMC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도 당연히 지금 그 글로벌 증시의 위축에 대해서 네.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번 주도 일단 주 초반 추가적으로 압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의 ETF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지난 금요일 플러스권으로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미국이나 기술주 같은 경우는 타격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먼저 조정을 받았고 네. 지금 시장의 밸류가 뭐 PER 10배, PBR 1배 이하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 크게 좀 위축될 요인들은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네. 시각들이 좀 높다 보니까 일단 견디는 데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질 것 같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한 12,000대 밑으로 네. 깨져 내려가느냐 여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도 한 코스피 2,600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이 나오지 않겠느냐 단권점 쪽에서 일단 그에 따른 지지력의 여부와 그리고 또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변하는지 네. 여부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영향을 받는 우리 코스닥도 함께 같이 예의주시하셔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전히 변동성 크고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떤 현금을 좀 갖고 있지 않게 되면은 약간 또 불안한 마음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잘 비중 관리를 해내서 시장을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지금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해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그래서 특히 뭐 필수 소비재나 에너지주, 그리고 또 음식료 관련된 쪽, 이런 쪽의 실적 변화가 좀 더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 이제 현금 확보와 비중 관리 철저히 하시란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필수 소비자와 에너지, 음식료 관련주들 이렇게 뭐 실적 발표, 실적이 좋게 나올 이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전문가님과 글로벌 증시 또 앞으로 있을 국내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